자, 복습하는 기태 스테벌 1권의 4강입니다. 4강이고요. 자, 형태론 부분이고요. 이 4강 부분에서는 일단 뭐 볼 거냐면 형태소라는 거 기본적으로 배울 거예요. 형태소. 그 다음에 품사 구분하는 거. 그리고 이제 요거는 5강으로 넘어가는데 용언과 관련해서 본용언, 보조용언 구별하는 거, 단어 형서법 같은 것들은요. 이제 이런 것들 5강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. 자, 먼저 형태론 부분에서요. 1번 한번 보죠. 단어의 구성해가지고요. 이 형태론에서 나오는 개념이 형태소와 관련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형태소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죠.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. 출제 빈도 자체는 굉장히 낮다. 그래서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. 자, 1번에 형태소 한번 보시면 얘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더 나누면 뜻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늘이 막다 같은 경우에 형태소 구분하는 거 가볍게 보시고요.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, 의존, 그 다음에 의미나 기능에 따라서 실질 형식으로 나누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. 요 주의 부분이죠. 단인어인 용언, 기본형의 어가는 거죠. 이를테면 막다의 막 같은 부분은요. 막다의 막 같은 부분은 자 혼자 쓰이지는 않지만 뭐로 간주한다? 실질 형태소로 간주한다.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죠. 한번 보시면 되고요. 그나마 우리가 문제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. 자, 단인어인 용언 기본형의 어가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개념 플러스 한번 보죠. 영희가 밥을 먹었다 같은 문장,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시험에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거 이런 기준이 나오면 다른 게 아니고요. 용언, 즉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,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기본형을 잡고요. 앞에 어감 부분을 끌어내면 된다라는 거.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?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가 된다라는 거.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돼요. 이 부분에서 학습에 굉장히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요. 형태소 문제는 어쨌든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다고 했죠. 너무 과도하게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. 그죠? 그 다음에 39쪽 한번 보시면요. 단어 개념은 가볍게 확인하시고요. 다만 조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? 의존 형태소지만 단어로 인정한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. 자,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. 품사 부분. 해가지고요. 이 부분에서 항상 출제가 되는 게 특정 단어들을 준 다음에 품사를 물어보는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. 자, 품사 나누는 기준 우리가 알고 있죠. 그죠? 형태, 그 다음에 기능, 의미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는 거. 그리고 이때 활용 양상에 따라서 나누는 형태라는 것은요. 말 그대로 오른쪽에 보조란 보시면 국어의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형태를 바꾸는데 그것을 활용이라고 하고요. 활용이 안 되면 우리가 불변어, 활용하면 가변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실제로 우리가 품사 구분할 때요. 40쪽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태나 기능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?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. 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.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얘기하는 체언, 수식언, 독립언, 관계언, 용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설명들 이해할 때 필요한 겁니다. 자, 품사 구분할 때 이런 거 한번 보죠. 명사 같은 경우에 뭐예요? 이름 나타내는 거. 그죠? 그 다음에 대명사는 뭐예요? 이름을 대신하는 거. 그죠? 그 다음에 수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? 수량이나 순서 나타내는 거. 그 다음에 관형사는 주로 어떤 거예요? 체언 꾸미는 거. 그죠?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는 체언 이외에 다른 것들까지 다 꾸미는 거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자, 감탄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정이나 의지 등등 나타내는 거고요. 조사라는 거. 그죠? 주로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. 그 다음에 동사는 뭐예요? 동작이나 작용,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. 자, 이 책에 보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품사 같은 거 물어볼 때 물어보는 포인트들이 몇 개로 한정돼 있어요. 그래서 모든 단어의 품사를 너무 지나치게 구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. 그죠? 자, 3번에 관계언 쪽에 조사 한번 볼게요. 조사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뭡니까?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고요. 그 다음에 단어로 취급하고요. 그 다음에 조사는 우리가 방금 전에 위에서 표에서도 봤지만요. 그죠?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해요? 얘는 가변어의 범주에 속하고요. 나머지 조사들은 불변어의 범주에 속한다. 알아두시면 되죠. 그 다음에 조사의 종류에서요. 격조사 한번 보시면 격조사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형태가 동일하지만 격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? 자, 이를테면 중요한 거 이가 그 다음에 에서 그죠? 그리고 이런 것들
중요하죠. 그래서 보조란 보시면 우리 왜 이 가가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 뒤에 붙었을 때 이를테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붙었을 때는 주격 조사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말에 붙은 이가는 되다와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말 뒤에 붙은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? 복격 조사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에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에서가 보통은요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지만 보조단 잠깐 볼까요? 그죠? 집단이나 단체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행위의 주체가 될 때는 에서는 뭐가 된다? 주격 조사가 된다. 그 다음에 2번의 접속 조사는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. 그리고 3번의 보조사 같은 경우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보조사라는 애들은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요. 그래서 개념 플러스 보시면 보조사가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보조사는 항상 뭐로만 쓰인다? 보조사로만 쓰인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. 그래서 여기 예문 보면 나는 바다의 사나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기는 하지만요. 이때 는은요. 주격 조사가 아니고요. 나에다가 보조사 는이 붙어서 그냥 주어가 된 거예요.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죠. 보조사는 언제나 뭐로만 쓰인다? 보조사로만 쓰인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. 41쪽 보시면 자 품사 구분하는 부분에서요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거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. 그죠? 자 일단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는 가변어의 범주로 활용을 하죠.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그리고 뒤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어미의 종류에서요 어말어미나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시험에서 파악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문법 용어를 이해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돼요. 단어 맨 끝에 붙는 어미가 어말어미인데 그런 애들 중에서 문장을 끝맺어 주면 뭐라고 해요? 종결어미. 문장을 이어주면 뭡니까? 연결어미. 그 다음에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성질을 바꿔주면 전성어미라고 하고요.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어말어미 바로 앞에 붙어서 여러가지 이를테면 높임이라든가 시제라든가 추측 등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.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?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겁니다. 그죠? 자 물론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형용사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 의미로 접근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. 그래서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 는 결합할 수 있고요. 이게 동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는 거죠. 자 다음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연 전성어미 는 얘는 니은하고 는하고 달라요. 얘는 선어말 어미니까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요.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같은 경우는 맨 끝에 붙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명령형 청유형이 가능하다는 거 동사의 특징이었었죠. 그리고 여기서 개념 플러스에서 가볍게 보시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어미 중에 하나인데요. 어말 어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애들이 붙게 되면 관형사처럼 뭡니까? 뒤에 체언을 수식해주게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특히 단어별로 조심해야 되는 게 개념 플러스 두 번째 거에서요. 자 우리 왜 걸맞다나 알맞다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뭐로 고정돼 있어요? 형용사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동사가 지니는 특징 즉 관형사형 어미는과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결합할 수 없다라는 거. 그래서 특히 단어 형태 면에서요 걸맞는이나 알맞는으로 쓸 수가 없고요. 쓸 때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된다? 걸맞은 그 다음에 알맞은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거. 자 우리 왜 그래서 요 기준을 활용하는 게 이런 단어 한번 보셔야 되죠.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. 이를테면 늙다 같은 단어는 동사였어요? 형용사였어요? 가장 중요한 표지가 이거였었죠.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니은 묻는다. 그래서 이를테면 얘 같은 경우는 늙는다 라는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품사가 뭐가 된다? 이거 동사가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1차 시 수업에서 진행했던 1강부터 4강까지 복습하는 기태 시간 통해서 정돈했습니다. 중요한 포인트 부분 중심으로 빠르게 보시고요. 말씀드리지만 1권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.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2차 시 복습하는 기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칠게요.